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등의 촉감이 갑옷처럼 딱딱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자 이번에는 불룩한 갈색의 배가 보였다. 배 위에는 몇 가닥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배에 걸린 이불 끝자락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 같았다. 가느다란 다리가 눈앞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렸다. 그레고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레고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이 틀림없었다. 사방의 벽도 낯익었다. 탁자 위에는 옷감 견본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그레고르는 옷감을 취급하는 외판 사원이었다. 벽에는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어떤 부인의 자태를 묘사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가 오는지 밖에서 양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마저 음산하여 그레고르는 이내 우울해졌다. 그레고르는 잠을 더 자기 위해 몸을 돌려 누웠다. 그러나 잠은 쉬이 오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누운 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했을까? 출장은 매일 계속된다. 기차 시간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거기에다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까지. 그레고르는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갔다. 사람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법인가 보다. 사람은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지.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들처럼 지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밖에서 일을 끝내고 오전 중에 숙소에 돌아와서 주문받은 것을 정리하고 기입할 때에야 그들은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내가 사장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장 해고될 것이다. 부모님만 아니라면 벌써 사표를 던지고 말았을 텐데. 부모님이 진 빚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은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5, 6년은 더 걸릴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일어나야만 돼.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런데 내 몸이 왜 자꾸 이러지? 그레고르는 생각을 멈추고 자명종을 바라보았다. 이런 젠장. 시계바늘은 이미 6시 30분을 지나 45분을 향하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정각 4시에 울리도록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틀림없이 울리긴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란하게 울려드는 종소리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단 말인가. 사실 밤새 편안히 자지도 못했다. 그래서 종이 울린 후에 더욱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7시 기차를 타려면 정신없이 서둘러야만 할 텐데 아직 견본들을 꾸려놓지도 못했고 기분이 상쾌하지도 않다. 만약 기차를 탄다 해도 사장의 불호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5시 기차를 타는 것을 아는 급사 녀석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을 이미 사장에게 보고했을 테니까. 그 녀석은 교활한 사장의 앞잡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면 어떨까? 사장은 더 수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사장은 조합 주치의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의사가 일단 진찰하면 나는 발뺌을 할 수 없다. 의사는 나를 건강하다고 진찰하고 일하기 싫어 꾀부리는 사람으로 보겠지. 그때 밖에서 조심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하니? 벌써 6시 45분이다. 일하러 안 나가니? 어머니가 문 밖에서 말했다. 아,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다.
물론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찍찍거리는 신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다. 첫 말소리는 명확했지만 그 다음에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말끝을 흐려놓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른 쪽의 문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얘야, 그레고르야. 그레고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빠,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 마, 일어났으니까. 그레고르는 겨우 있는 힘을 짜내어 대답했다. 오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은 밖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예전의 그레고르가 아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맙소사, 이게 진정 현실이란 말인가. 그레고르는 비로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오히려 출장 중에 얻은 습관대로 밤이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자신의 조심성에 감사해야 할 판이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지난밤 몇 번인가 가벼운 통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 지금 일어난 몸의 변화는 통증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사람이 벌레로 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어떻게 하다 보면 곧 좋아질 일이었다.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는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목소리가 변한 것도 매일 출장을 가야 하는 직업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레고르는 평소의 동작대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불을 걷어치우는 일은 매우 간단했다. 그저 숨을 약간 들이마셔 배에 힘을 주기만 하면 이불은 자연히 밑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선 하반신부터 침대 밖으로 끄집어내야 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며 또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반신을 움직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일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매우 힘이 들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하체를 있는 힘껏 앞으로 밀었다. 그 바람에 침대 기둥에 다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통증이 전신으로 흘렀다. 통증을 느낀 이후에야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 하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체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리고 조심조심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그 일은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몸통은 그 폭이나 무게가 볼품없이 컸지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주었다. 그러나 머리가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까 불안했다. 결국 그레고르는 그냥 침대에 있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서로 엉클어져 허우적대는 자신의 갸냘픈 다리들을 보면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에 잠겼다. 밖에서 부르던 가족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자명종이 7시를 알렸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그레고르는 잔뜩 긴장했다. 회사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하녀가 침착한 걸음걸이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만 듣고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지배인이었다. 도대체 왜 자기는 잠깐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서 금방 의심을 사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팔자를 타고났을까? 도대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고용인들은 모두 쓸모없는 건달들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는 아침에 2~3시간 정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까지 빠질 지경이 되어 침대 신세를 지게 된 그런 충실하고도 희생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형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급사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꼭 지배인 자신이 와야 한단 말인가. 이 수상쩍은 사건의 조사를
지배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가족에게까지 알려야 한단 말인가. 화가 치민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힘껏 몸을 굴려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것은 확고한 결단에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흥분을 했기 때문이다.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 저 안에서 무엇인가 떨어진 모양이군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레고르의 그런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옆방에서 지배인이 에나멜 장화로 몇 발짝 거닐면서 삐걱거리는 구두 소리를 냈다. 동시에 왼쪽 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지배인께서 네가 왜 아침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계신다.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하여튼 너와 직접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니 문을 열어라. 뭐 다소 방안이 어수선해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다. 여보게 안에 있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배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애는 몸이 아파요. 어머니는 변명하듯 대답했다. 그렇겠죠, 부인. 아무래도 달리 생각할 수가 없겠군요. 대단한 병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웬만한 병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끼어들었다. 이제 지배인께서 들어가셔도 되겠니? 안 돼요. 그레고르는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왼쪽 방에서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짜증이 일었다. 도대체 누이 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일까? 틀림없이 방금 일어나서 아직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울기는 왜 울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지배인을 방에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실직 당할 것 같아서? 만일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옛날의 빚을 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잠자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지배인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단지 네 아니오라는 대답뿐이군. 자네는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네. 나는 그래도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네는 이상야릇한 변덕을 부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군.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사장님께서 내게 자네의 결근 이유를 추측해서 이야기해 주셨네. 즉, 최근 자네에게 맡겨놓았던 회수금에 관한 문제였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사장님 짐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했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본 이상 나 역시 자네를 두둔해주고 싶었던 마음마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네. 알아듣겠나? 잠깐만요,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정신없이 소리쳤다. 곧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 곧 열겠어요. 기분도 좋지 않은 데다가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잠자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좋아졌어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상태가 완전하게 좋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날 줄이야. 사실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것저것 저를 책망하셨는데 모두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비난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송한 주문서를 미처 보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8시 기차로 떠나겠습니다. 두어 시간 쉬었더니 좀 기운이 납니다.
제발 지배인님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저도 곧 일을 하러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사장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은 말들을 단숨에 짓거리면서도 그레고르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침대 위에서 익힌 경험을 살려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옷장에 매달려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지배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지금 저토록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다. 만일 그들이 깜짝 놀라더라도 내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으니까 그저 조용히 있으면 된다.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가엾게도 우리는 그 애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야, 그레테. 밖에서 어머니가 누이 동생을 불렀다. 네, 어머니. 누이 동생이 맞은편에서 대답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당장 의사한테 갔다 오너라. 네 오빠가 아프단다. 빨리 의사를 불러오너라. 너도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것은 무슨 짐승의 목소리였어. 하고 지배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나, 안나. 얼른 열쇠장수를 불러오너라. 이번에는 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주방 하녀에게 소리쳤다. 두 소녀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문간방을 빠져나갔다. 그레고르는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확신하고 그를 도와주려 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한 기대와 신뢰감으로 그레고르는 마음이 들떴다. 그는 비로소 사람이 사는 세계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곧 불려올 의사와 열쇠장수에게 그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운명을 결정지어줄 단판이 시작될 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음성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는 동안 옆방은 매우 조용해졌다. 아마도 부모님은 지배인과 거실 테이블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문에 기대서서 이쪽 방의 소리를 엿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갔다.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기대고는 꼿꼿이 섰다. 그의 다리 끝에서는 끈적거리는 액체가 약간 분비되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치아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이가 없는 대신 힘센 턱이 있었다. 그는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렸다. 그때 분명히 어딘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입에서 나와 열쇠 위를 따라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저 소리 좀 들어봐요. 그가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지배인이 말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힘을 내라고 소리쳐 주었으면 싶었다. 그레고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자물쇠를 꼭 잡아라. 이 정도의 말은 해줄 법도 한데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응원하면서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감에 따라 그는 자물쇠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오로지 입의 힘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전신의 무게를 실어 열쇠를 내리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열쇠 장수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그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고개를 손잡이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겨우 문은 열렸지만 문이 안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문 뒤에 가려져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짝을 따라 천천히 밖으로 돌아 나와야만 했다. 더욱이 문 앞에서 보기 흉하게 벌렁 자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지배인이었다. 아! 지배인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떠밀려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풀어헤친 머리를 손질조차 하지 않은 어머니는 양손을 합장하고 아버지를 보는가 싶더니 이내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주름치마가 활짝 펼쳐졌고 얼굴은 가슴속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양쪽 눈을 가리고 뚱뚱한 가슴을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레고르는 입을 열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본을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죠?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쟁이가 아니며 일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물론 출장 판매는 무척 고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출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인님, 지금부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나가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시겠죠? 누구나 잠깐씩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소의 실적을 참작하셔서 건강만 좋아지면 물론 배전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한층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말을 서너 마디도 채 안 듣고 돌아설 뿐이었다. 그리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 놓은 채 현관문을 향해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향해 다가가다가 발이 꼬여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레고르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쭉 뻗어 손가락이란 손가락은 모두 활짝 벌린 채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으나 그레고르를 쳐다보기는커녕 정신없이 뒷걸음쳐 달아났다. 그녀는 뒤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 닿자 급히 식탁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때문에 그녀 바로 옆에 있던 커피포트가 엎어져 양탄자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하게 부르면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는 동안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며 그레고르는 몇 번이나 입맛을 다셨다. 그 장면을 보자 어머니는 식탁에서 도망쳐 때마침 달려온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난간 위로 턱을 내밀고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배인을 붙들기 위해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한꺼번에 계단을 몇 개씩 뛰어내려가 버렸다. 지배인이 도망치자 그때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가 당황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몸소 지배인을 쫓아간다든가 혹은 지배인을 뒤쫓아가려는 그레고르를 내버려 두기는커녕 지배인이 소파 위에 내팽개치고 간 모자와 외투 그리고 짧은 지팡이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사정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닥친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한층 더 큰 소리로 그레고르를 몰아댔다. 이미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작정 문을 향해 돌진했다. 한쪽 몸통이 문에 끼어 위를 향해 치켜졌으므로 그는 방문 사이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한쪽 옆구리가 심하게 벗겨지고 하얗게 칠한 문에는 보기 흉한 얼룩이 묻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의 다리들은 허공을 향해 바르르 떨었으며
다른 쪽 다리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힘차게 그를 밀었다. 그 때문에 그레고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들렸다.